요 두 사건을 연극사의 전개와 관련 지어서 논의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두 사건을 직접 다루거나 언명하는 작품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정원순 선생님은 4.19와 5.16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제출된 전후 신진극 작가들의 희곡 작품을 분석해서 어떤 대학생 청년들의 세대 의식을 읽어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당시 60년, 61년 당시의 작품들은 세대 담론에서 이야기가 되거나 미래를 바꾸자, 현실을 바꾸자 어떤 관념적인 구호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한 의식을 예리하게 겨루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박명진 선생님은 사회 전체를 자기 검열기구로 만든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에서 1960년대 희곡들은 타협적 글쓰기에 국면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셨고요. 침묵이나 우회 방식으로 정치적 무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맥처럼 더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착목을 한 것은 60년대에 나타난 재판극 형식의 작품들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침묵과 우회의 흔적을 발견해 보고자 했고요. 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재판극은 주로 서사극 양식의 수용과 관련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게 재판극도 한국 재판극 양식에 대해서도 변론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논변과 토론의 반복으로 규칙화되어 있는 형식으로서 브레이트 연극 미학과 친연성을 맺고 있고, 혹자는 이제 브레이트 서사극의 근원을 재판 장면 혹은 가조 장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차에 치는 걸 봤다라고 남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제시 장면, 요런 데에서 사실 서사극의 근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야말로 사실 생소화 효과의 근원적 경험이다라고 의견을 가 있습니다. 브레이트가 자연적 서사극이라고 불렀던 이 일상적 장면들은 재판 형식을 취한 연극에 매우 쉽게 포섭이 될 수 있고, 목격자는 자신이 본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는 대신 비평적 거리를 두고 재현할 수 있으며, 거기 있었던 것과 지금 말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발견과 급전의 드라마를 조직해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재판극의 기본 모형, 그러니까 약간 서구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서사극 외래 사조가 수입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게 이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요것을 이 60년대 재판극 형식, 한국에서의 재판극 형식의 출현을 4.19와 5.16 시간을 관통하면서 이어진 혁명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반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시작된 혁명재판은 남한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재판이었습니다. 혁명재판은 법 질서를 전복시키는 혁명과 법 질서를 존속시키는 재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권력의 의지를 사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재판은 어떤 공포정치, 속도와 힘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기 쉬운 측면이 있고, 원고는 먼저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 혁명재판이 4.19에서 5.16으로 이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기억이 60년대 재판극 형식의 작품들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신명순의 증인, 이근삼의 데모스테스의 재판, 박조열의 행진하는 나의 분신들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은 이 혁명재판의 어떤 경과들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혁명재판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4.19 이후 시작된 혁명재판을 4.19 혁명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혁명재판은 특별재판,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을 5.16 혁명재판으로 이 글에선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뒤에 이제 검찰은 이승만 정권 부역 인사들을 구속하고 공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죄질이 심각한 주요 정치비리 사건들을 묶어서 6대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네, 4.16 당일에 4.19 당일의 발포 사건, 장면 대통령 저격 사건, 부정선거, 민주당 정복 음모, 정치깡패, 제3세력 제거 음모 등이 6대 사건으로 묶였고요. 이 사건들에 대한 판결 결과가 1960년 10월 8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10월 8일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혁명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지대했고요. 7월 28일 총선 결과로 합법적으로 창출된 정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독재 정권을 심판한다, 이런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4.19 혁명재판은 가두에서 시작된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정상국가의 기능 속에 안착시키려는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 셈이고요.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이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조직이 거의 잘 바뀌지가 않았고, 자유단계 국회의원이 국회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실세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다라는 동서구의 늘 유서 깊은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요 관계자들이 무죄를 연두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거센 항의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과 시민들, 4.19 부상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해서 두 번째 혁명재판, 특별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약하건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판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그 세 번째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국민들이 두 차례에 거친 혁명재판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미온적이다라는 점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4.19 혁명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것이 13년에 걸친 어떤 적폐를 일소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칼자루를 건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정부의 문제, 정부의 실패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4.19 당시 젊은 사자들이라고 불렸던 대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주 적극적으로 4.19 혁명의 어떤 집행권, 혁명 정신의 집행권을 사법부와 정부로 이양하는 데 나섰기 때문이죠. 권보들의 선생님과 천중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26일 하얀성명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될 조짐, 즉 4.19가 지속될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조기에 종료된 데에는 대학생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학원으로 돌아가자, 수습은 대학생의 손으로, 건설하자, 질서를 회복하자 등의 어떤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학생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때 혁명재판이라는 것의 역할이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판이라는 합법적인 사법 질서에 의한 정상화를 강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는 이상론을 좀 더 완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컨대 혁명재판은 순수한 사법적인 영역으로 등장하여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무산시키는 한편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을 이승만 정권의 실세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혁명의 기치를 내세우고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과 군사재건 최고회의의 명령으로 개시된 세 번째 혁명재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다시금 집중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혁명재판들이 권력과 금력에 좌우되어 신념 없는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이런 어떤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재판에 계류 중이던 모든 공판은 군사정권 등장 이후에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5.16 혁명재판이 기존의 혁명재판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은 군 법무관과 병과장교들이 대거 임명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시군법재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약간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기존의 혁명재판에서 부패한 그 정치권과 재판관 그리고 검찰들이 결탁해 있다는 것이 게이트가 있었다는 점이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군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환영을 받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5.16 혁명재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겉보기에 많이 혁신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기존의 혁명재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들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이제 박정희 의장의 지침이 매우 중요했고, 그 결과 하수인격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반면 정재계에 뿌리를 둔 건물급 인사들이 경형을 선고받거나 수감 후에 이제 특사 사면 조치를 받아서 풀려나게 되는 약간 꼼수 같은 것들이 관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5.16 혁명재판, 세 번째 혁명재판이 마무리되어 가던 1962년 초에 이르면 더 이상 여론상의 비판은 방지가 되지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혁명재판의 과정 속에서 4.19 혁명을 추동했던 동력들이 희미하게 탈색되어 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다음 문단에서 다음 장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5.16 혁명재판은 4.19 혁명재판부터 이어져 온 혁명정신의 깃발을 그대로 이어받는 동시에 부패한 기득권과의 결별이라는 담론적 효과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재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 유보되는 과정은 사실 4.19라는 어떤 혁명적 에너지가 점점 탈색되어 가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고착 완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보았고요. 다음이 이제 그 작품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세 번째 장에서는 역사의 공회전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심영순의 증인과 이근삼의 데모스테스 재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혁명재판의 주요 6대 사건 중에서 경무대학 발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이고요. 4.19 당일날 학생들 시위대가 경무대 앞으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대치하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발포를 한 거죠. 그럼 이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를 따져묻는 과정에서 사실 명령체계상으로 보면은 발포 명령권자가 있는 홍진기라는 내무부 장관이 가장 큰 중형을 받아야 했으나 가장 말단, 명령체계의 말단에 있었던 곽영주 경무관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요것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이제 도표도 만들고 이렇게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무대 발포 사건의 추이를 보면 학벌이 좋고 정재계에 인맥이 있는 인사들은 점점 감형이 되거나 나중에 특사 사면 조치로 풀려나버리고, 곽영주 같은 공학고등학교 나오고 별로 연줄이 많지는 않았던 그 사람이 뒤집어쓰고 혼자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그 혁명재판에 걸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에 걸친 그 혁명재판에 걸쳐서 이 6명의 피고인 용의자들에게 부과된 형량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어떤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근삼의 데모스테스의 재판, 심영순의 증인이 약간 이 사건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하면서 이제 작품 분석을 했는데요. 이근삼의 데모스테스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경무대학 발포 사건과 거의 사건 구조가 동일합니다. 물론 극중 배경이 되는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범한 죄상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데모스테스라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재밌는데 작품에서 이제 그 데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데모가 있고 뒤에 스테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오레스테스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오레스테이아 3부작에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3부작에 가면 이렇게 복수의 여신들하고 이렇게 막 다툼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법정 다툼을. 아마 그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게 데모스테스인 것 같은데, 네, 이 데모스테스라는 인물을 피고로 세운 재판이 이 극의 중심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위대가 궁전으로 이렇게 몰려드는데 경호부장의 수하인 데모스테스가 시위자 중 한 명의 면식기를 향해서 발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경호부장의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인지 데모스테스가 자의로 발포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적인 심리사안이 됩니다. 작가 이근삼은 희곡집 이 서문에서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으로 돌변하는 당시 세태가 한심스러워서 쓴 것이라고 자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당시 세태가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작품에서의 이 사건 구조도 그렇고 경무대학 발포 사건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과경주에 대응하는 데모스테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렇게까지 큰 비극성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은 극중 세계에서 이 재판이 54,321번이나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근삼은 일부러 이런 재판이 유죄와 무죄가 계속 뒤집히면서 5만 번이 넘게 계속 반복되어 이렇게 과장과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서 비꼬고 싶었던 게 있었겠지요. 어떤 역사가의 학설이 발표되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쉽게 뒤집하는 상황인 만큼 데모스테스는 피고인이라는 자신의 역할로부터 유리되어 나온 상태이고 빨리 무죄든 유죄든 달라. 나는 그냥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릅니다. 나머지 인물들, 검사나 변호사 등도 그냥 단지 동업자들 간의 무한한 역할놀이라는 관점을 태도를 취하고 있고 서술자 역할에 해당하는 서기가 다 그게 그거다. 우리는 유죄면 어떻고 무죄면 어떻겠느냐. 사회가 지탱되려면 영웅도 있어야 되고 죄인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모스테스의 재판에서 재판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경주 사건을 비극적으로 그려내진 않았으나 그의 운명을 비합리적으로 결정지은 재판 제도를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해체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설을 가진 역사가가 등장함에 따라 판결이 또다시 유보되고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역사는 텅빈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명순의 증인은 훨씬 진지한 색채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약간 그러니까 실제 존재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6.25 당시 한강 인도교가 폭발된 사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실제 취재한 실화가 있지만 요것의 사건 구조도 사실상 폭발 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결국은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혁명재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총 15장으로 구성된 희곡은 남병식 대령이라는 인물이 인도교 폭파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는 13년 전의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남병식의 아내가 윤일경이라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재심 청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윤일경 변호사는 고뇌 끝에 이 진상을 파헤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앞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폭파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사령관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군법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인도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단순 실무자 남병식의 책임을 뒤집었었고 선고받은 지 이틀 만에 사형을 당했다는 점도 이제 과경주 사건과 상당히 유사를 하는데요.
증인은 희생양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놓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윤일경이 재판을 힘겹게 벌여나가는 과정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폭파 명령권자였던 사령관, 군법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대통령의 강압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상 신명순이 증인은 가장 약간 진지하고 재판극다운 재판극스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윤일경이 국정 언어에 따라서 재판장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추정과 논변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판이라는 제도적 형식 뒤에 은폐되어 있는 거대한 권력 구조를 개인이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역사라는 커다란 회전 앞에서 정직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 윤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결국 윤일경의 진실된 태도에 감화된 증인 정신부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의 등장으로 인해 공판이 뒤집히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공판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는 저는 이제 이것이 재판이라는 형식인데 일반적인 재판극이라면 재판에서의 어떤 법정 공방을 통해서 어떤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 텐데 마지막에 이제 증인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휴머니즘에 의한 해결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증인과 데모스테스의 재판은 그게 시작부터 종결까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재판극 형식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재판극 형식을 수입해온 것 되게 많이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극인데 재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혁명재판이라는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생긴 상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법의 언어, 재판의 합리적인 언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실망감과 허무주의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고요. 다만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역사라는 것,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회전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나갔다면 데모스테스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허무주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이게 쌍생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 4.19에서 5.16으로 이어진 역사적 매듭 속에서 여기 안 썼는데 개인적으로 1969년에 그 윤대성 작가가 만난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거기에 정확히 이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노승과 고석할미라는 인물들이 나와서 역사가 진보하는지 아니면 계속 허무하게 순환하는지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로 이렇게 뭔가 돌아가서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극이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좀 재밌는 전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못 다뤘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혁명재판의 경험을 역사관의 차원으로 변주 확장한 작품이 이 주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죄송하게도 사장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해서 토론에서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의 백두산 선생님께서 김민조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표현을 주시겠습니다. 예, 시립대에 있는 백두산입니다. 제 토론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나를 덜어주셨습니다. 사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직 다루지 않은 사장의 구성이 어떠한 것인지 스케치를 알려달라는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여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2016년, 2017년에 대학로에서 이제 수많은 정치극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정치극의 활성화 현상들을 보면서 또 그 이후에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 연극들이 이루어나가는 현상 아니면 한국의 그 적폐들이 어떻게 이제 청산되고 그것이 예술적인 반영으로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 근대 연극을 전공합니다. 한국의 연극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그 다음에는 희극으로 재현된다는 관점,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의 조카가 나오고 마르크스의 비유이긴 합니다만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항상 혁명 이후에는 그 재판의 형식으로서 어떤 정의가 실현되는 문제들이 만약에 그것이 실패가 되었을 때
타격으로 사회나 역사로서도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연극사에서도 그것이 아주 뚜렷한 상으로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민특위가 실패한 다음에 한국의 46년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반공극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1960년 혁명, 여기서 이제 혁명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만은 3차 혁명 재판, 5.16 혁명 재판은 혁명 직후에 지식인들한테는 여기 글에서는 좀 맥락이 흐릿합니다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지난 다음에 1963년 전후로 해서 다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구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다 사면복권 시켜버리니까 이것이 다시 혁명의 성과들이 도로로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세상계를 중심으로 지식인 사회와 군사정권 이후에 군사정권이 완전 결별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1964년 65년부터 군사정권 치하에서의 대규모 비리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요 작품들, 뽑아주신 작품들이 64년부터 65년들의 작품들인데 이 맥락들에 더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지식인 사회가 어떻게 이 5.16 정부를 바꿔볼까. 그러한 관점들이 좀 더 여기 그 글의 앞에서의 서술에서 좀 더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글의 가치라고 하면은 그 혁명 이후의 정의, 사법 영역에서의 정의가 어떻게 예술적인 표현에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45년과 60년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역사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런 실패의 역사가 극작가들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래서 이 세 명의 극작가는 사실은 신명순을 제외한다면 역사와 혁명에 대한 맹소적인 시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그 작가들이 그 작품들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들을 좀 더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주신 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덧붙여보자면요. 7면에 보시면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증인과 데모스테스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본 발표자님께서 재판이라는 형식 내에서 쟁취해낸 결과라기보다는 휴머니즘에 의거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변호사인 윤일경과 그리고 주요 증인으로 등장을 한 서세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서세영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그 맨 처음에 그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하면서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거기 지문에 거기 인물 설명에 보면은 보수당의 리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검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인 출신의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인물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5.16 군사정권 이후에 군복을 벗고 이제 그 정권의 일종의 정치인이 되는 그런 인물들 자연스럽게 회상시키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과 같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것이 정직과 역사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나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 거시적인 시야에서는 정직이라는 가치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서세영의 궤변에 있어서 윤일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것의 하나의 증인으로서 정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의 결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형당한 게 무죄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요. 재판이 그냥 그 공판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기자들에 대한 인터뷰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재판은 아직 안 끝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휴머니즘적 승리만으로 같이 판단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장에서 더 쓰시겠지만 이 작품에서 역사, 관계,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테마들은 각기 좀 다른 변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근삼은 역사는 반복의 형식이고 관객은 인물과 친분을 통한 동참자이고 재판관이 재밌는데요. 재판관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재판관이 해야 되는 기본적 질문도 석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신 질문해주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희극적 장치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핵무기가 터질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싸우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논변에서 유일하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역사에 대해서 거리를 둔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물로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이근삼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인 냉소라고 하는 키워드, 이것과 연관시켜서 좀 역사를 바라보는 이 극작가의 특이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근삼의 박조열 선생의 작품에서는 역사를 굉장히 비관적인 형식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모티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할머니는 이 지옥에서 계속 신을 찾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신이 여기 있을 거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딱 중간에 또 정되는 가운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신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 가보세요. 신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 등장해서 신이 없었는데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찾아서 헤매는 할머니가 하는 등장이에요. 지옥에서.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제 그 일종의 혁명재판을 모티브로 한 그 혁명과 재판과 그래서 다시 부패한 관리를 쫓아내니 그 다음에 불가사의가 새로운 재판관이다라고 등장한 일종의 군사정부에 대한 의무들이 아주 풍부하게 담기는 공격적인 작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근삼 형식과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 작품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게 잘 알려진 작품이 아닙니다. 신명순의 증인이라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희한하게 재판관이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고, 그리고 관객들은 앞에서의 관객들, 박조열의 관객들은 관광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안내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해석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관광객의 수준으로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의 이 신명순의 증인 같은 작품에서는 관객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은 그냥 정말 리얼리즘 연극의 어떤 관습처럼 숨어있는 존재들이고, 또한 재판에서는 방청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건 역사는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작품은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이 당대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느슨한 것 같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그리고 진실의 형식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을 어떻게든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일까요? 이러한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세 작품이 다루는 역사, 관객, 재판관의 문제들도 좀 더 성실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휴머니즘 증인의 어떤 결말을 휴머니즘에 의거한 결말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에 사실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제가 이게 증인이 재판의 형식을, 재판이나 제도를 별로 안 믿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기긴 이기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이게 약간은 이제 그 휴머니즘에 기대서 작품이 이 재판, 공판은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어떤 재판이라는 형식이 도와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그 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혁명재판에 관련해서 안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혁명재판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문기사 많이 나가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나가고 사진 찍혀서 나가고 대한뉴스에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영화에서 틀고, 심지어는 대학문에 스피커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판 내용을 듣도록 해서 사람들이 골대같이 모여가지고 들었던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첨부를 못해서 참 아쉬운데, 그런 어떤 점차 혁명재판이 거듭해 갈수록 이게 일종의 구경거리, 볼거리가 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노를 지나서 결국 이렇게 가다가 가장 이제 스펙터클의 정점은 정치깡패 이정재, 이마수, 유지권 같은 사람들이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두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그걸로 끝맺는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구경거리로서의 혁명재판이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이것하고 그 행진하는 나의 군신들의 그리고 데모스테스 재판에 나온
인간 군상들을 제시하는 방법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았고 또 아까 관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좀 그 착목을 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관객들을 이 지옥이나 이 가상세계에 예컨대 행진하는 나의 분신들은 지옥 관광객들로 관객들이 설정되어 있고 데모스테스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가 결국 관객들한테 구경 온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극의 극장에 와서 앉아있는 관객들을 구경꾼으로서 호명을 하고 내일도 뭐 심심하면 놀러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근사의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관객에 대한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그 당시의 혁명재판 구경거리로서의 혁명재판이 소비되어 가는 어떤 모습을 본 그 어떤 심정하고 연동되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다장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들이 아마 있으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서